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가정주부이자 일하는 40대 엄마입니다. 7살 난 딸 하나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2년 전까지는 저도 남편이 있고 시댁이 있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만 이제는 남남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에게 아이를 위해서라고 같이 재결합하자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혼 생각 안 하고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아마 살면서 부부 사이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이혼 고민을 하는 부부도 많을 겁니다. 그 중에는 아이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이혼 못하고 남남처럼 사는 부부도 있을 거고요. 이혼을 고민한 지는 꽤 되었지만 제 경우 굳이 말하자면 아이 때문에 이혼을 참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다는 것이 자라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상처 아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새끼한테는 그런 감정을 느끼며 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혼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달까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아이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주부님들에게 그런 생각이 자기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 일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10년 넘게 하면서 꽤나 많은 목돈을 모았었고 솔직히 말해 친정이 잘 삽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부동산 부자세요. 저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 엄마가 생활력이 장난 아니신 분입니다. 원래 아빠와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시며 떡집을 했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30년 넘게 장사를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떡집이 무슨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시겠지만 어지간한 작은 소기업 정도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엄마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엄마는 제가 떡집을 물려받는 걸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내심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제가 엄마 떡집을 같이 하지는 않았고 월급쟁이 직장인 생활을 했습니다만 엄마가 크게 아프고 난 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떡집을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도 우리 친정엄마가 나름 알부자라는 건 아마 아셨을 겁니다. 같은 동네 살면서 친분이 없어서 건너 소문은 듣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남편 어머니가 그렇게 속물인 줄은 몰랐습니다만 결혼할 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긴 했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시어머니가 예단이랑 혼수 필요 없으니 집을 해오라고 당당히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내가 너희 집에 대해서 사정을 모르지는 않아. 그래도 너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고 산 게 다 네 친정엄마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엄마가 그래도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앞길은 안 막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너희 집 돈 많은 거야 이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테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해서 결혼할 때 집 하나 해달라고 하면 어떠니? 이미 결혼할 때 집은 둘이 모은 돈으로 서로 여력 되는 대로 보태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충당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상견례 앞두고서 대놓고 저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솔직히 보태주는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엄마가 더 보태주신 게 많습니다. 남편이 결혼이 늦어서 그나마 목돈이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봤을 겁니다. 친정이 잘 산다고 해도 자식 결혼한다고 무조건 보태주고 집을 해줘야 한다는 법이 어딨답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마음먹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집 얘기는 그이랑 얘기가 끝났고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집이나 해달라니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결혼할 때 엄마한테 집까지 해달라고 못 헤어져. 친정엄마가 쉽게 돈을 버신 분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시어머니가 쉽게 집이나 해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아마 그때 저에게 빈정이 상하신 듯 합니다. 하여간 돈 있는 집에서 더 지독하게 군다는 말이 맞아. 네 엄마 이 동네에서 알부자로 유명하다던데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집 하나 해주는 게 어렵대? 아이 그래. 네가 싫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알았다. 어머니도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는 모르나 저 역시 기분이 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놈에게 나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니 이런 식으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죽자 사자 매달려서 제가 간신히 마음 돌렸습니다. 다시는 자기 엄마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오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머니는 아마 두고두고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우리 엄마가 지독하답니다. 장모님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떡집에서 버신 거 다 어쩌실 거래? 결혼할 때 우리 힘으로 하기로 한 거고 우리 부모님도 다 보태주신 거 없으니까 그렇다 쳐. 그런데 이제는 돈 번 거를 당신 도와주실 만도 하잖아. 집 하나만 떡하니 해주시면 당신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애만 봐도 되는데. 장모님도 참 지독하다 지독해. 이런 게 돈을 쓸 줄은 모른다는 거네. 그래도 결혼하면 뭐라도 해주실 줄은 믿은 내가 바보다 바보야. 다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한테 나나 당신이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뭐. 지독해. 우리 엄마가 돈 어찌 버는지 제대로 보거나 말해. 나는 엄마가 이만큼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주시면 고마운 거지만 안 주시면 그만인 거야. 당신이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은 진짜 몰랐다. 종종 우리 엄마를 구두쇠 취급하고 조울부 취급하며 말하는 남편과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모두 같은 동네이고 겹치는 지인도 많다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 동네에 우리 집안에 대한 소문이 꽤나 난무했습니다만 단언컨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쪽은 저나 엄마가 아니라 전 남편 놈과 시모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아마 세상 뻔뻔한 건 물론 도둑놈 식보를 가진 집안이라고 소문은 났을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상황이 그랬습니다. 결혼까지는 다들 이 정도 다툼은 하면서 결혼하겠거니 했지만 결혼 후에 생활이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일단 결혼하고 나니 혼자 있는 우리 친정보다는 자기 집만 챙기려는 남편도 문제였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못되게 구셨습니다. 남편이 장남은 맞지만 외동아들은 아니었어요. 밑으로 말 잘 듣는 미혼 도련님도 있었는데요. 두고두고 저 들으라는 듯이 식구들 모이기만 하면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둘째 너는 무조건 엄마가 골라주는 여자랑 결혼해. 네 형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도 알부자라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 조금 흠 있는 집이랑 결혼시켰다만 진수 너는 그런 걸 보고 싶지 않다. 너는 꼭 된 집안에 제대로 된 집안에 장가 보낼 테니까 네 맘대로 결혼하겠다는 말 일절 하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제가 흠 있는 집 딸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흠이라는 게 그때 정확히 집어서 말은 안 하셨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제가 악도 없이 큰 걸 말하는 듯 싶었죠. 아마 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 말에 그런가 보다 아는 표정으로 있었어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기색을 하는데도 모르는 인간이었죠.
그나마 남편보다 눈치 빠른 도련님은 형수인 저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 형수 듣는 데서 그런 말을 왜 해요? 형수님 정도면 솔직히 형이 땡 잡은 거죠.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엄마가 골라주는 여자랑 제가 왜 결혼해요?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식 결혼시키면서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 형, 안 그래? 야, 엄마. 엄마가 말씀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될 일이지. 뭘 그리 따지고 들어? 엄마가 나 장가 보내면서 속상하신 게 많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너라도 한풀이 해드려. 네 형 말이 맞다. 너는 그저 엄마가 맺어주는 사람이라 하면 뒤탈 없이 잘 살 거다.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장인 사람도 받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남편이 할 말을 대신해주는 도련님이 있었으니 참았었죠. 여담이지만 그나마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던 착했던 우리 도련님은 지금 어찌 사냐면요. 저 이혼하기 3년 전에 결혼했는데 동서랑 시어머니도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도련님이 참 똑똑한 점은 자기 와이프랑 시어머니가 사이 틀어지니 바로 시어머니와 단절해버리더라고요. 본인이 누구랑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혼자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자기 엄마 편을 들었고요. 어쩜 자기 동생보다도 눈치가 없고 못난 인간인지?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결혼한 저도 눈이 참 멀었구나 싶지만 이 정도로 뭘 모르는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중재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 내 잘못 아니면 자기 엄마 잘못이겠거니 하고 매번 갈등 상황이 오면 누구 잘잘못인지 가리려 하기만 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제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어머니가 불편해졌죠. 며느리가 시모와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도 그냥저냥 갈등 없이 지낼 수는 있는 건데 저는 시댁에 가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부분 내가 늙은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오니 남편과도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할 말을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몇 번 시모에게 대드는 모습을 남편이 본 적이 있긴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마 며느리인 제가 시모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연애 때 싸우는 것과 결혼한 이후의 다툼은 오고 가는 말의 강도부터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가까운 사이가 되니 막말을 더 심하게 했고 남편은 줄곧 결혼했는데 네가 어쩌겠냐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종종 남편과 사랑 싸움 할 때는 엄마에게 치도 내고 헤어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만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일은 엄마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괜스레 엄마 마음 아플까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다투더라도 엄마에게는 남편 욕이나 시댁 욕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철칙이었어요. 시댁이 좋아서 감싼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마음을 생각한 거였죠. 제가 다한 시집살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지는 않아도 가까이 산다는 건 온갖 간섭질을 당하는 일이라 참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 대부분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 바깥일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고 남자는 집안일 자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맞벌이하고 살 때는 물론이고 아이 낳고 기를 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손 많이 가는 사람 혹시 아실까요? 평생 엄마가 자기 치닥거리를 해줘서 그게 몸에 밴 사람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 정말 초반에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남편을 다시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뭘 시키려고만 하면 아주 질색을 하셨죠. 그러니 갈등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남자는 절대 집안일을 못 시킨다고 하면서 본인이 썩 살림을 잘하는 분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 키우며 맞벌이 할 때 아이가 아프거나 급하게 부탁할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애를 못 본다는 말을 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은 정말 혼자 애를 못 보십니다. 아버님이나 남편이나 누가 한 명 옆에 같이 있어야 하고요. 한 번은 이유식 만들어주신 거 제가 한 번 간 봤다가 너무 짜서 기절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애를 잘 보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혼자 애를 보는 날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귀가가 조금만 늦어도 언제 오냐고 성화를 부리고 전화 아이의 카톡에 난리가 나죠. 부랴부랴 집에 오면 집은 개판 5분 전이었고요. 저는 녹조가 된 몸으로 와서 또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애 밥도 안 먹이고 본인도 배고프다고 징징거렸고요. 대체 밥도 안 먹이고 당신도 안 먹고 나만 기다리면 어쩌자는 거야. 집은 또 왜 이리 엉망이야. 당신의 애도 아니고 이게 뭐니? 애가 내가 주는 밥 거부하고 안 먹은데 어쩌라고. 애 따라다니느라 나도 밥 못 먹은 거야. 당신도 우리 애 별난 거 알면서 그래? 유별난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더군요. 애 씻기는 거 동영상도 보여주고 친정엄마한테도 배우고 해도 남편은 안 하려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기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가 가까이 살면서 저 안 도와주셨으면 아마 혼자 절대 못했을 겁니다. 엄마는 새벽같이 떡집 가셔야 하는데도 저 출근 전에는 다시 저희 집에 들르셔서 밥도 챙겨주시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겨주셨어요. 엄마도 힘드신데 저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하시니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죠. 엄마의 이런 고마운 수고를 남편은 모릅니다. 자기가 받는 건 당연한 줄 알아요. 정신없이 아이 키우다가 아이가 6살쯤 되니까 그나마 좀 한숨 돌리겠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그제야 엄마를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 아니면 같이 해외라도 큰맘 먹고 모시고 다녀와 볼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꼭 휴가를 길게 내서 엄마를 모시고 어디든 다녀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필 제가 조금 여유를 찾은 그 해에 집에 우한이 닥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엄마 떡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는데 저더러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당연히 너무 놀랐죠. 엄마가 왜 쓰러져요, 아줌마? 언제 쓰러지셨는데요? 요 며칠 사장님이 좀 힘들어하시긴 했어. 내가 하루 쉬려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라. 새벽부터 시루떡 팥 띄우시겠다고 나와가서는 계속 땀 흘리시는 거야. 아무래도 안색도 안 주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까 종치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119 불러서 병원에 가는 중이니까 너도 빨리 와야겠다. 놀란 저는 신발도 짝짝이를 신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을 들어보니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급하게 사진을 찍어보니 뇌출혈이 의심된다면서요. 엄마가 쓰러진 이유는 뇌출혈이셨어요. 제가 갔을 때 엄마는 아예 의식도 없었고 의사도 워낙 위험한 수술이라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놀란 저는 일단 남편에게 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다급히 병원으로 그날 바로 달려왔어요.
여보, 장모님이 쓰러지셨다고? 지난 주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나 혼내주던 양반이 왜 갑자기 쓰러져? 지금 상태가 정확히 어떻다는 거야?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에게 저는 답답하고 놀란 마음에 거의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수술 들어가 봐야 한대. 수술해도 어찌 될지 장담을 못한다는데 여보. 나 겁나 죽겠어. 우리 엄마 아까 도택했을 때 이미 의식도 없더라.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쩌지? 우리 엄마 평생 일만 하고 고생만 하셨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 장모님도 참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게 될 거 그냥 돈이라도 펑펑 좀 쓰고 사실 것이지.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면서 참 인생 허망하다. 저는 남편의 말이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엄마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차마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중환자실 신세를 면치 못하셨습니다. 보통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얘기하기 마련인데 저와 남편에게 설명하기를 노인의 경우 수술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악화되고 돌아가시게 되는지를 알려주더군요. 엄마의 경우 회복 못하고 돌아가실 경우의 수가 많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거의 울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궁금한 게 뭐가 그리 많은지 의사에게 묻더군요. 선생님, 확률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모님 경우는 그럼 반반 확률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이대로 못 일어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이, 선생님, 너 오해는 말아주세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우리 장모님 못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 입장에서는 혹시나 안 좋은 경우를 대비해야 해서 그럽니다. 글쎄요. 제가 의사지만 어찌 그거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불을 털고 일어나실 수도 있는 일이니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달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사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아마 엄마가 가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회복할 거라고 알아들은 거죠. 저는 절망했지만 어떻게든 엄마가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뇌사도 아니고 단지 수술하고 나서 의식 회복이 어려울 뿐이었는데 엄마 죽음을 준비하기는 싫었어요. 그날부터 기약 없는 엄마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나오면 PCR 검사를 다시 해야 했고 간병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물론 저 혼자 엄마를 24시간 간병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병인을 썼어요. 그래도 간병이라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 손이 필요한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처음 얼마간은 아무 말 없더니만 간병이 길어지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간병도 간병이지만 당신도 챙길 건 챙겨야지. 우리 윤지랑 나 지금 며칠째 라면만 끓여 먹고 사는 거 알아? 집에 오면 반찬을 좀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엄마도 다시 왜 다 죽어가는 환자만 신경 쓰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고 뭐라 하시더라. 간병 초반에는 저도 아이랑 남편이 걱정돼서 체력이 허락하는 대로 혼자 먹을거리며 장볼 것들을 챙겼습니다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엄마 때문에 혼 빠져서 병원 오가는 거 보면 저한테 반찬 신경 쓰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줄 거 없냐고 해야 정상 아닌가요? 당신은 나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정말 몰라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당신이 알아서 챙기고 있다고 했어야지. 똑같이 맞장 붙이면서 뭐? 산 사람은 살아? 우리 엄마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쫄쫄 굶고 살 거니? 애 키우는 아빠가 가스레인지에 계란 프라이 할 생각도 못하냐고. 나도 퇴근하고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근데 애 밥까지 내가 해먹어야 해갔어?
청소고 빨래고 집안일 도와주는 거 하나 없는데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작은 일에 감정이 폭발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불편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시몬은 또 어떻고요? 그때 어쩌면 저는 이 인간과 이혼해야겠다고 막연하게나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뒤로 뭔 짓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온 신경이 엄마를 살리는 데만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저와 우리 아이 옆에서 오래오래 있어주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과는 달리 시어머니와 남편은 희망적이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하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네 친정엄마 아직도 상태가 안 좋다며. 어쩌냐. 저라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그거야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아니니. 딸이랑 손주는 얼굴 한번 알아보고 돌아가셔야 할 텐데. 어머니, 아직 우리 엄마 희망 있으시대요. 왜 자꾸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친정엄마 금방 오이식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깨어나면 뭐하니? 십중불고 식물인간 아니겠니? 사람 구실 못하고 똥오줌도 다른 사람이 받아내게 할 바에야 나같이 죽고 말겠다.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거겠냐. 의사도 가망 없다고 그랬다며. 아비가 그러더라. 남편은 무슨 의도인지 어머니에게 우리 친정엄마가 가망이 없다는 둥,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둥, 본인이 바라는 소망을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남편과 더 싸울 힘이 없었던 저는 나중에 두고 보자 벼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유행이던 시절이라 남편이 병원에 오는 건 쉽지 않긴 했어요. 그래도 정말 우리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엄마 상태는 어떤지 제가 병원에 다녀오면 물어라도 봐야 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우리 엄마 안부는 묻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장모님 보험은 다 당신이 파악하고 있는 거지? 참, 장모님 가게 말이야.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주고 넘기는 편이 낫지 않아? 그러려면 미리 가게 내놔야 할걸? 당신 아니면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데 당신은 떡집할 생각은 없잖아. 제값 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자. 내가 알아봐 줄게. 당신은 우리 엄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죽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 엄마 돌아가셔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일을 뭘 그리 관심을 가져. 예민하게 물지 마. 혹시 몰라 대비하자는 거니까.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게 어디 당신 혼자 할 일이야. 당연히 장모님 유산 문제는 우리 같이 해결해야지. 나도 자식이랑 마찬가지야. 내가 언제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 봤어.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안 그래? 오거라.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당신 거 될 거라 이거네. 어쩐지 가만 보니 당신은 우리 엄마 나아졌다 그러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 농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는 거야. 당신 말 무섭게 한다. 그런 말이 어딨어. 절대 아니야. 남편의 의문스런 태도에 한번 발끈했더니만 아니라고 펄쩍대긴 하더군요. 말로는 제가 정신없이 보여서 챙기려 했다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뭘 그리 알아보러 다니는 건지. 한 번은 부동산에서 전화 온 걸 남편이 자리 비운 사이에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한다는 말이 참 황당했죠. 어머나, 사장님이 안 받으시고 왜 사모님이 받으시나요? 다른 게 아니고 급해서 연락드렸어요. 사장님이 우리 부동산 오신 건 알고 계시죠? 사장님 아까 본 생각해야 따질 거면 가계약금이라도 넣어주셔야 안 넣어줍니다. 참, 아파트는 어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평수를 알아봐 드릴까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 게 해서 모른 척 누구 상가냐 물어봤더니만 글쎄 남편 놈이 저에게 상의도 없이 자기 어머니 가게 차려드린담시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아파트는 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더 물어볼 새도 없이 남편이 전화를 뺐더니 서둘러 마무리를 하더군요. 다신 어머니 무슨 가게를 내준다고 알아보러 다닌 거야? 가게하고는 뭐고? 다신 돈도 없잖아. 나랑 상의도 없이 무슨 일인다? 아, 당신 신경 쓰고 없어. 장모님 신경 쓰느라 바쁜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 엄마가 파전 가게 해보고 싶다 시길래 자리만 알아본 거야, 자리만. 얼버무리는 남편이 수상해서 한 번 더 캐묻긴 했습니다. 그럼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아파트 얘기는 대체 뭔데? 아이 참, 그 부동산 못 쓰겠나? 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냥 부동산 간 김에 우리 동네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시세만 좀 물어본 거야. 당신은 일절 신경 쓸 거 없어. 아무튼 당신 수상하지만 내가 더 이상은 안 물어볼게. 나 지금 당신까지 신경 쓸 여유 없는 거 알지? 당부하는데 모든 금전 들어가는 거 당신 맘대로 일 저지르지 마. 아,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근데 어디 당신 몰래 뭘 할 수 있기래. 다시는 아무 걱정 말고 하던 대로 장모님이나 신경 써. 그날 제가 더 캐물었더라면 남편은 모든 걸 사실로 말했을까요? 이미 남편이 저 모르게 뒤에서 사고를 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저는 허망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 없는 병원 생활을 하는 것도 석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수술 초반보다는 상태가 안정되었고 병원에서도 이제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즈음 직장을 아예 그만두었어요. 엄마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나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자식 생각한다고 힘들게 살아봤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엄마가 깨어난다면 그동안 아등바등 사느라 못했던 여행도 같이 모시고 가고 제가 떡집을 같이 하면서 엄마 짐을 덜어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병하는 동안 아들 걱정만 하던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 너 지금 나랑 통화 가능하니?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난린데 네 친정엄마는 어찌 아직도 차도가 없으신 게냐? 근데 다행히 코로나는 안 걸리셨지만 아직 상태가 그대로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웬일로 어머니가 우리 엄마 걱정을 하며 연락을 주셨나 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우리 엄마 걱정이 아니라 본인 궁금한 걸 물어보시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참다 전화했어. 아비는 너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게 어디 그럴 일이냐. 다른 일도 아니고 집 문제야. 금돈 들어가는 일이라 불안해서 전화했다. 이건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네, 집 문제라뇨? 어머니 집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너 설마 모르는 거니? 아니면 해주기 싫어 모르는 척 하는 거니? 아비랑 엊그제 우리 살 집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로 알아보고 왔단다. 그 집 인기가 많아서 누구도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데 내가 마음이 따라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대체 그 집 사주는 거 언제 결정나는 거니? 내가 살다 우리 아들이 집 사준다는 소리를 다 듣고 너무 좋아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지 뭐냐. 어쨌든 네가 결정을 빨리 해줘야 우리 아들도 계약을 하지. 얼마 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일이 허튼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일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를 했건만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어머니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헛소리를 단단히 해놨더군요. 일단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걸 어머니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들은 거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집이라뇨?
어머니 집을 사주기로 했다고요. 누가요? 남편이요? 대체 무슨 돈으로요? 어머니 모르시나 본데 그이 돈 없어요. 어머니 다 아실 텐데요. 돈이 없다니. 그럼 우리 아들이 사줄 능력도 없으면서 공수표를 날렸다는 거냐? 그럴 일 없어. 금영 조만간 큰돈 들어올 일이 있다고 했다. 남편이 퇴직금 받을 일 아니면 큰돈 들어올 일 없어요. 저 몰래 회사를 관둘 일도 없고요. 아무튼 아비가 말한 거니까 나는 그 집 사주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 니들이 얘기해서 돈 마련해놔. 정한다면 병원에 누워있는 네 친정엄마 유산을 미리 좀 담가서 쓰든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너한테 올 거고 그럼 우리 아들도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네? 아,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멀쩡히 엄마 살아계신데 유산이라뇨. 아무튼 저야말로 모르는 일이니까 어머니나 흑금 꾸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있었는데 남편 놈이 돈도 없으면서 부동산에 드나들고 어머니에게 저런 개소리를 한 건 우리 친정엄마 유산을 믿고 살찐 게 분명했습니다. 오묘한 구석이 있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어머니 말을 들으니 당장 그날부터 저는 남편 얼굴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처럼 아닌 척하면서 겉으로 딴 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집 사달라는 말 하신 거 알아? 근데 당신이 사준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놨더라. 내가 알기로 당신 그럴 돈 없는데 대체 뭘 믿고 그런 거야? 당신 설마 진짜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유산 믿고 설레발이라도 친 거니? 설레발이라니? 여보, 말은 똑바로 하자. 엄마도 참, 내가 조금만 참으라니까. 그걸 못 참고 당신한테 전화를 했어? 일단 말 나왔으니 얘기할게. 솔직히 말해서 나 그 정도는 당신 남편으로서 바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언제 장모님 더 본 적 있느냐고. 그 많은 재산 중에 겨우 몇 억으로 우리 부모님 집 좀 사드리겠다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이라고 나 주기름 취급하는 거야? 어쨌든 장모님 가망 없는 거 사실이잖아. 따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는 차원이었을 뿐이야. 가망 없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바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겠네. 미안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절대 안 될걸. 우리 엄마 당신 생각처럼 최악의 상황 아니거든. 이제 곧 깨어나실 거야. 우리 엄마 깨어나면 당신이 우리 엄마 얼굴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 어제 오늘 하시는데 깨어나신다니. 그때 의사 말 못 들었냐? 노인들 그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폐혈증 오면 돌아가시는 수술이라고. 역시 당신은 우리 엄마 죽길 바란 거 맞네. 당신이 이러고도 내 남편이 우리 엄마 사위니 정말 소름 돋는다. 남편은 감정이 격해지니 자기 속내를 가감없이 겉으로 드러내더군요. 그날 남편과 싸우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의논할 형제자매는 없었지만 엄마 떡집에서 20년 넘게 일을 도와주는 이모나 다름없는 아주머니에게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며 엄마 가게를 당분간 부탁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비추며 기가 막혀 했어요. 일단 엄마가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일이니 가게 일은 걱정 말고 엄마 신경만 쓰라며 위로해 주시는데 가족인 남편과 시모보다 위로가 되더군요. 그제야 마음이 놓이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울고불고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적적으로 엄마가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항고비는 넘겼다고 했고요. 저는 분주하게 병원을 오가며 엄마를 간호하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깨어난 거 눈치채고는 똥줄이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내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동안 시댁에서는 남편이고 시모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엄마가 회복하시게 되니 자기들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엄마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애초에 협의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 찾아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가 곧 죽을 것처럼 여기고 저를 기댈 곳 없는 여자 취급을 하던 인간이 쩔쩔매면서 저에게 처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당신, 우리 엄마 유산까지 미리 당겨 쓰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나랑 계속 살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 이혼해. 당신이 협의회원 안 해줘도 상관없어. 소장 보낼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놔야 할 거야. 우리 딸 양육비는 당연한 거고. 여보, 이혼이라니. 당치도 않다. 이혼은 뭐 당신 혼자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이야? 당장 당신 엄마 재산 쓴 것도 아니잖아. 여보, 지금 우리가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나 좀 도와줘야 해. 나 있지. 당신이 안 도와주고 계약금 날리게 생겼다. 당신이 장모님 회복하시는 대로 설득해서 돈 좀 마련해줘. 알고 보니 남편 놈은 우리 엄마 깨어나시기 전에 상가 월세 계약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미 해놓고 시어머니 이사가고 싶다는 아파트에 가계약금도 보내놨더군요. 이제 막 깨어난 엄마한테 당신이 앉은 얘기하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우리 엄마는 당신 도와주라고 돈을 주실 것 같아? 꿈깨. 당신 무덤 당신이 파놓고 지금 누구더라 해결하래. 남남들 사이에 내가 왜 당신 사정을 봐줘?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당신 속내 다 알고 절대 한 입을 덮고 살 생각 없으니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당신 말이 맞고 무조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이러면 소리가 너무 커. 계약금 다 날리는 거잖아. 사정사정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멍청한 남편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는 망상을 하다 진짜로 돌아가실 거라 믿기까지 했나 봅니다. 대체 뭘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일을 벌여놨을까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느껴졌고 하루라도 빨리 연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맘먹은 즉시 남편과 살던 집은 바로 금매로 내놓고 아이와 저는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다행히도 의식을 찾으신 후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좋아지셨고 퇴원 몇 달 후에는 떡집에 나가서 살살 일도 하실 정도로 화목하셨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일을 배우기로 결정하면서 엄마는 기운을 더 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과 소송에서 이겼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갑은 저였어요. 남편은 망상이 현실될 거라 믿고 저질러 놓은 게 그것뿐이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무력이 어찌나 많은지 저 몰래 차도 바꿨다가 할부 감당 못해서 도로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모르는 게 더 많았을 거라 짐작합니다. 남편 놈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문제로 연락을 합니다만 재결합하자는 개소리를 아직도 가끔 합니다. 당연히 그때마다 저에게 미친놈 취급을 당합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넘어가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저 이혼하는 거 아시고 충격받을까봐 내심 걱정했지만 엄마도 죽다 살아나서 그런가 예전과는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지셨다고나 할까요? 뭐랄까요? 예전에 악착같이 일하시고 아끼던 모습이 많이 없어지셨습니다. 여행 가자는 말도 하시고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니 뭐니 하고 살자고 하시더니만 좋은 세상을 너무 못 즐기고 살았다면서 저한테 꼭 재미있게 살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그깟 이혼이 대수냐며 한 번뿐인 인생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살자고 하시는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무조건 제 맘 편하라고 하시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엄마 말이 맞죠.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 되나요? 이혼한 후 엄마와 같이 살며 올해부터는 그동안 못 간 여행도 가고 엄마 떡집도 제가 열심히 배워가며 꾸려갈 생각입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쾌하지 않은 가정사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들 건강하게 이 추운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